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유일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사무실을 벗어나서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에 있는 아주 유명해질 갤러리를 찾아왔는데요. 일반 갤러리와 달리 아마 아시게 될 텐데 너무너무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들을 많이 안고 있는 그런 갤러리에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할인그룹 계열사죠. 에코캐피탈의 장현근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니까 짠 한번 하시죠, 이렇게. 야. 뭐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본업은 이제 에코캐피탈, 그러니까 이제 여신 네. 전문 이금융권 이제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우리 대표님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 에코캐피탈은 하림그룹 계열사입니다. 그 여신 전문 금융회사인데 보통 그 농축산 그 농장의 그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캐피탈 회사입니다. 야, 캐피탈 회사인데 지금 이제 뒤에도 보면 그림이 잔뜩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할인그룹 또 캐피탈 회사 그런데 웬 그림이냐 해가지고 제가 좀 오래전부터 우리 대표님하고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한 2, 3년에 한 번씩 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할인 하면은 이제 농축산 산업이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특화된 좀 전통적인 그런 그룹으로 기업으로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미술 관련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농업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언젠가는 또 더 나은 어떤 그 창조적인 어떤 금융 어떤 상품 같은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데, 네. 저희 직원들이 이 다양한 그 할부 금융의 대상이 되는 상품들을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하다가 미술품을 할부로 파는 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 미술품을 할부로 판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계 최초로 미술품을 할부 금융으로 네.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금융감독원의 그 부수 업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오, 진짜 세계 최초 확실히 맞아요? 확인 안 해봤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금까지는 근데 국내에는 없으니까. 네, 국내에는 없으니까. 네. 우리가 뭐 세계 1등 하는 거 많잖아요. 많잖아요. 예. 금융도 맨날 뒷북만 치다가 네. 오래간만에 1등 하는 거 한번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도 아마 없을 것 같아. 미술을 할부로 사고 판다, 뭐 이런 거.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는 그런 회사들은 있습니다. 뭐 UBS처럼 뭐 있는데 미술품을 담보로 잡고 네, 담보로 대출해주고. 잡고 대출해주고, 그래 소돔이나 크리스티에서 그 큰 뭐 그렇죠. 몇천억 뭐짜리 그 낙찰을 받을 때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큰 회사들은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작품을 알 때 처음부터 월 얼마씩만 부담을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야, 제가 처음에 그런 그 할부 금융이 아니라 할부 미술품, 할부 미술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사실은 눈이 막 동그라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그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요즘 유행하는 뭐 주린이를 약간 좀 빗대서 그림 어린이, 저 그린이의 입장에서 우리 대표님께 뭐 재밌습니다. 많이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는데요. 사실 대표님은 이제 평소에 이제 어쩌다 한번 가서 뵈면은 막 책을 막 이따만큼 쌓아두고 막 읽으시는데 다 역사, 예술, 그다음에 경제 막 어떤 영역을 그 금융 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독서를 하시는 걸 보고, 야, 정말 배울 게 많으신 분이구나. 제가 정말 많이 절감하면서 자주 뵀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그린이의 입장에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뭐 이쪽 미술 전공을 한 건 아니시죠? 제가 알기로. 아닙니다. 네, 저는
대학에서 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야. 경찰을 하려고 법을 공부를 했는데 그 급여를 좀 많이 주는 증권회사로 취직하는 바람에 네. 경찰 꿈을 접고 자본시장,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한 10년, 그다음에 그 뒤에 저희 할인그룹 계열사인 NS 홈쇼핑이라는 홈쇼핑 회사가 있어요. 아. 거기에서 한 8년 정도 상품 시장에 이제는 자본시장 다음에 상품 시장으로 왔습니다. 네. 그 홈쇼핑 중에서 특히 그 보험을 좀 집중해서 그 TV로 팔았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했지만 지금은 뭐 굉장히 그 보험을 가입하는 아주 주된 창구가 홈쇼핑 창구인데 그걸 처음에 제가 이제 홈쇼핑에서 그걸 다루었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상품 시장 다음에 보험 시장으로 오고, 그때 제가 그 에코캐피탈 경영을 맡은 지가 지금 한 11년 차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돈 시장으로 왔어요. 오. 자금 시장으로 와서 곰곰이 한 7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 미술 시장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미술 시장을 한 지가 지금 시작한 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 마지막 시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미술 시장에서 아무튼 저도 이렇게 꽃피지만 우리 그 문화 예술도 세계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렇게 되도록 뭐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홈쇼핑 보험 판매가 대표님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 그 당시에 이 법인을 독립법인이라고 그래서 네. 여러 회사 보험을 팔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오. 대리점 모델로 보험을 판 거는 저희 그 농수산 홈쇼핑, 지금 NS 홈쇼핑이 처음이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진짜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인데 그거를 이렇게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참 많이 좀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내공을 지니신 분이 지금 이제 그림에 꽂히셔가지고 4년째 지금 그림을 지금 파고 있는데요. 자, K-아트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보면 이건희 컬렉션 뭐 이래가지고 이게 뭐 3조냐 몇 조냐 막 해가지고 막 이것 때문에 더더욱 또 이 고미술품에 대한 뭐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뭐 혹시 뭐 대표님 개인적으로 뭐 이건희 컬렉션과 관련해서 좀 뭐 드는 생각이라든가 그런 뭐 인사이트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의미는 굉장히 미술 시장에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미술 쪽은 항상 서양 미술의 뒷자락을 그렇죠, 잡고 그렇죠.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미술이 이제 이 문화 예술 분야에서 그 세계를 이렇게 앞질러서 가는 분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뭐 최근에 영화 미나리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기생충, 그 다음에 이제 노래 대중 팝으로 와서는 BTS부터 시작해 싸이 그 다음에 K-뷰티 말은 안 하지만 반도체라든지 우리가 1등 하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많죠. 산업이나 이런 문화예술 쪽에서 이제 세계를 리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미술만 지금까지 미술만. 그런데 이제 마침 삼성이 이제 보물을 이제 풀어놓은 거죠. 이거를 세금 대신 이렇게 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냐하면 이거를 그렇게 나라에서 가지고 그걸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전시를 해서 입장료 수입, 관광 수입으로 받으면 그때야 돈으로 받는 것보다 이건 몇백 년 동안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영원히 거니까. 이제 반영구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이탈리아나 그리스는 전부 다 이걸로 국가 경제를 지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드디어 그런 반열에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건 손해보는 게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리움에 가면 장소적 한계 때문에 한 몇 작품 못 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소장품을 다 이제 전국 지방 박물관이나 미술관까지 산재돼서 누구나 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건희 회장 컬렉션을 보는 투어 상품도 생기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생기겠죠. 다 한번
보려고 하는 그런 국민들도 많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미술계는 뭐랄까 시금석 정도가 돼서 앞으로 그게 이제 가격 이렇게 산정이 되잖아요. 네. 산정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드디어 미술품에 대한 가격, 화폐 교환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그러면 그 낙수 효과, 샤워 효과가 벌어져서, 이건희 회장 컬렉션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작가들부터 이렇게 네. 피라미드 형식으로 내려오면서 그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런 역사적인 시기에 딱 맞춰가지고 에코라 갤러리에서 이 경기도 고양시 삼송에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트락 샵을 하나 낸 거예요. 이게 정말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건희 컬렉션 저는 그런 얘기 좀 들었거든요. 이렇게 큐레이터 분들이나 이쪽 경매 시장에서 이건희 컬렉션은 너무 좀 이렇게 숨겨진 게 많았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외부에 막 공개되고 막 국민들이 막 보고 이러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 변화가. 큰 변화가. 다른 대기업들 또 선대 할아버지 때부터 사놨던 작품들이 똑같은 고민을 할 겁니다. 왜냐면 그렇죠. 살 때에 그 계약을 했다든지 저희처럼 금융기관을 통해서 샀다든지 그러면 거래 흔적이 남아서 증여나 상속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 많이 느낄 거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기업들도 다 같은 방식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갑자기 그 미술 강국이 이제 되는 부국이 되겠네, 미술 부국이. 저 일본 사람은 이탈리아 안 가도 갈 필요가 없겠네요. 한국 가서 이제 전 세계 컬렉션 해놨기 때문에 진짜 우리 재벌 회장님들 그 컬렉션만 다 이렇게 기부되고 공개되고 그러면 정말 엄청나겠는데, 이거. 네, 그 국부가 보이지 않는 국부가 엄청나게 늘어날 걸로.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였어, 사실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물병을 하나 크게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장 대표님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수백 권 이 책을 그 어떤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다 이렇게 들으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까지 특별히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자, 이제 하림 그룹 얘기 들어봤고, 이 에코라 갤러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이 아트락 샵에 대한 이해도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워크샵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는 실행에 옮겼죠. 이제 옮겨갖고 4년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5명 정도 작가가 등록이 돼 있어요. 2,005명? 네, 등록돼 있고 작품이 28,700점 정도가 돼 있습니다. 요거를 다 더해봤어요. 우리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그 담당자가 데이터를 가지고 돌려봤더니 한 700억 정도 되는. 28,700점이? 그러니까 한 작품만 한 200만 원 남짓 정도 되는데, 저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5만 점, 10만 점 되고 또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이 주식으로 치면 시가총액인데, 여기 우리 등록된 작품의 총액이 2조, 3조가 되지 않을까. 그 이제 우리 저는 은퇴를 하겠지만 우리 후배들이 다 그렇게 만들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60개월 무이자로 파는 거예요. 60개월. 우리는 이제 할부금융 회사니까 할부금융 하면 이자를 수익 모델로 하는데, 저희 회사가 이제 이익이 좀 작년엔 70억 정도 나고 올해는 지금까지 한 45억 정도 나고, 그래서 이자를 안 받기로. 그래 이제 사는 사람도 부담이 없어지고. 올해 이익이 많이 났네요. 어쩌다 보니까. 야, 은근슬쩍 또 자기 또 이게 자랑하고 계셔, 지금. 해야 되는데. 회장님 보시라고. 그래서 무이자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언젠가는 이자를 받을 겁니다. 활성화되면.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그 무이자로 정책을 해서 작가도 좋고 저희도 좋고, 그다음에 이 그림을 어려울 때 큰 의사결정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한테도 무이자 혜택을 주는데, 아마 제가 홈쇼핑에서 근무하면서 하는데 1년 무이자만 주더라도 매출이 20-30% 올라갑니다. 근데 60개월 무이자는 저희가 진짜 엄청난
저 혜택을 이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한 12억 한 4천만 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저기 그 옥션에 가면 작품 하나 값도 안 되죠. 근데 이게 1200한 30점 정도가 팔았기 때문에 작품 한 점당 117만 원 정도 평균가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신진 화가들 작품을 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1200여 분이 그걸 사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작가님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 그 여러분들이 사주신 그게 물감하고 캠퍼스로 다시 작가들한테 되돌아가서 올해 또 내년에 또 내후년에 계속 작품으로 나오는데 그 작품 속에 미래의 명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피카소가 누군가는 나오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2,000명 중에 거의 한 10%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코라 갤러리에 등록된 작가분들은 거의 다 신진, 대부분 신진이다. 야,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런데 무려 60개월 할부로 파는데 무이자다. 어마어마한. 우리 강 PD 귀가 쫑긋 쓰나요? 안 쓰나요? 지금? 네. 월 커피 전문점에서 3잔만 안 드시면 그림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도 또 어린 초등학생도 어머니 와서 물론 뭐 용돈에서 사서 사주지만 월 5천 원 정도 되는 부담되는 작품을 사서 자기 방에 걸어놓는 거죠. 나는 그 친구가 나중에 성장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큰 그림을 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가도 키우지만 소장자도 같이 키워야 이 미술 시장이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그림을 파는 게 아니라 그림을 한번 사보는 그 경험. 헝겊에 물감 묻은 거를 거의 큰 돈을 주고 산다는 거죠. 몇십만 원일지라도. 네. 그거는 굉장히 큰 경험이거든요. 그 경험을 우리는 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나중에 이제 세계적인 작가, 세계적인 화상, 저희 같이 이제 갤러리스트나 큐레이터도 나오고 세계적인 소장가도 나온다. 이제 세계적인 소장가가 우리가 없어요.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계속 우리가 계속 나와야 미술 시장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안목이 높은 소장자들도 앞으로 많이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뜻깊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좋고.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는 이제 존봉중 장군이라고 있어요. 존리 장군. 이분이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를 마시지 말고 아껴서 주식에 투자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주린이들의 하나의 정신적 지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린이들의 정신적 지주 우리 장봉준 장군을 우리 장영근 대표님을 제가 한번 충분히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되실 것 같고 그리고 그린이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커피 하루에 한 잔 아끼면 우리 하루에 2잔, 3잔 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2잔 마시는 분들 한 잔만 드시고 그러면 한 달이면 한 출근 날 곱하면 한 30일 정도 하면은 뭐 충분히 30잔 아끼면 하루에 한 잔 아낄 게 아니라 한 달에 3잔 안 먹어도 월 15,000원이면 저희 에코라 갤러리닷컴에 가면 월 부담에 3잔 안 마셔서 15,000원으로 할부로 살 수 있는 그림을 조회해 보면 수백 점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신진 작가분들한테는 큰 힘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아까 이제 미술품 아까 이제 앱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여기 가면은 뭐 이렇게 작가별로 이렇게 그림도 볼 수 있고 뭐 시세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이 미술 시장이 왜 그동안에 없었나 이걸 봤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알면 이제 해결책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원인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불과 한 40-50년 전에는 그림 거래를 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림 거래를 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거죠. 이 증여 뭐 이런 상속 문제가 지금 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림을 얼마 주고 사고 팔고 한 거를 기록도 모아놓은 데도 없을 뿐더러 기록을 보관하지도 않고 또 그걸 숨깁니다. 네. 작가님들은 이제 워낙 그 시장이 없다 보니까 누가 돈만 가져오면 그냥 가격 불문하고 팔아놨으니까 숨기고 우리 이제 갤러리 하시는 분들은 또 뭐 다른 여차저차한 이유로도 이제 그걸 이렇게 떳떳하게 드러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 그림 가격이 모르는 거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장 제가 아까 뭐 다양한 시장을 갖다 경험을 해봤는데 모든 시장의 공통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인데 이 가격 정보가 없는 거예요. 가격이 없구나. 근데 부동산하고 유사한데 이 부동산도 시골 땅부터 그 어떤 그 산동네 지하 다세대 지하방조차도 실거래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냥 마음 놓고 그 전후에서 뭐 조금 플러스 조금 마이너스 뭐 해서 거래가 되거든요. 미술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미술품 거래소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뭐 애플이나 그다음에 갤럭시에서 이렇게 다운 받으시면 작가 이름을 치면 그 작가가 최근부터 팔린 그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부동산 그 아파트 사고 팔거나 이사 갈 때 그 동네 이렇게 실거래가 조회보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이 DB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4년 동안 모은 게 한 1200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이 작가들이 스스로 이제 나도 이렇게 거래했다. 아트페어 전시에 팔았던 그 젊은 작가들은 이제 스스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팔렸던 게 팔리니까 그 가격을 그대로 등록을 해놔가지고 지금 한 3,000건 넘는 실거래가가 조회가 돼요. 그 데이터가 있군요. 네, 매일 쌓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3만 개가 되면 이제 이야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는 KB 그렇죠. 뭐 네이버나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도 그 등기소에서 그 DB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전부 다 가지고 사업을 막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 DB를 많이 쌓일수록 그걸 보고 거래를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술시장이 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관행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간에 이제 미술시장 하면은 좀 이제 끼리끼리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좀 이렇게 숨겨진 듯한 약간 좀 비밀리에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개되는 거를 상당히 금기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역사적으로 해외에서 이런 미술시장이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활성화돼 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가 시장 같은 게 형성되고 이런 것 사례가 좀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했죠. 이게 우리가 최초로 해보고 싶은데 안타깝게 이거는 미리 하고 있는 그 역사적으로 한 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진왜란 임진왜란에 그 조총을 들고 온 왜군들이 있어요. 왜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조총 들고 그 조총을 판 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포르투갈 그 해상왕 애니크라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옵니다. 그 16세기 때 그 포르투갈 그 해상왕 애니크가 이상한 이렇게 세진 그 범선을 타고 이제 조총을 판 거죠. 그게 이제 참 도자기 바꿔간 거예요, 도자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놈들이 오면 금을 찾아야 되는데 도자기를 찾으니까 도자기를 가짜 해가지고 이거 어떤 도자기 좋냐 그러니까 중국, 차이나. 그 청화백자. 그래서 중국 그 도자기 전쟁을 한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는 또 다른 학설입니다. 네네. 요렇게 포르투갈에서 선원으로 일했던 애들, 선원으로 일했던 애들이 플레머시라는 그 네덜란드 벨기에 지금 플랑데르 지역에 사는 그 키 큰 지금 네덜란드 애들 키 크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그 무적함대라고 들어보셨죠? 네덜란드 무적함대. 영국도 무적함대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 이제 와서 네덜란드로 와가지고 이제 이 무적 그 함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무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에 그 처음에는 하나였던 몰빵을 질렀는데 이 얘가 오다가 이제 해적당한테 당하거나 이제 태풍만 나서 어디 가면 아니면 뭐 딴 데로 가버리고 뭐 그러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너무 위험하죠.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배 10대한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투자를 나눠서 분산 네, 투자하는 그리고 거야. 2대는 못 돌아오더라도 8대가 야. 돌아오면 이제 때론 이제 네덜란드 플랜네르 지역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이게 주식회사가 여기서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이때 얘네들 요런 것들이 있어서 튤립 광풍도 지금 문제 있잖아요. 암호화폐 때문에. 이때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플랜네르 지역에는 이제 주식이 고기잖아요, 걔네들이. 그렇죠.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주식을 다루는 그 플랜네르 지역의 푸주간이 정육점이 80개. 80개인데 엄청나네요. 그림을 그려주는 데는 300개가 넘었다는 거예요. 아, 그림을 그려주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그 중산층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교회, 추기경, 주교, 그다음에 뭐 왕족들, 그다음에 귀족들 그려주는 게 이제 영주들만 초상화. 신의 집 그거 하려고 이제 주문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 배투자 그러니까 아까 무역업으로 베리니들이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고기 이제 먹고 그림을 이제 사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정물화, 풍속화, 풍경화, 인물화 이런 것들이 그때 그려졌는데 그때 유명한 사람 한 명 있었습니다. 렘블란트가 이제 그때 렘브란트가 그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렘블란트가 당시에 그 라구나처럼 유명해가지고 그림 그려서 부자 3명 중에 1명이었는데 왜 유명했냐면 디테일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립니다. 근데 너무 혼자 못 그리니까 조수들도 많이 거느리고 이제 그리는데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렘블란트가. 그러니까 교수님한테는 책을 들고 있으라고 하고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그대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의사들이 우리 졸업사진 찍듯이 의과대 졸업하면 수술방에서 뭐 그림 그리잖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렘블란트가 초기에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런데 300개로 늘어난 거예요, 경쟁자가. 이게 이제 경쟁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그림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렘블란트가 이제 경쟁력이 떨어져서 말년에는 아주 가난하게 돼서 그릴 게 없으니까 자기 술 먹고 자기 얼굴만 그린 거죠. 그래서 렘블란트 초상화가 우리가 이제 지금도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대에 일반인들이 그림을 정물화, 풍속화, 이제 인물화를 그려서 이렇게 벽에다 걸고 그거를 시장에 갔더니 시장에서 그 영국에 있는 무역업자가 시장을 갔어요. 왔더니 농부들도 그림을 사고 파는데 어떤 농부는 이익을 벌고 팔더라. 야, 그 당시에 농부들이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이제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라고 하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작가들이 몽땅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르네상스의 미술계가 있다가 이제 16세기, 17세기는 그 네덜란드 플란데르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상당히 그림이 대중화됐군요. 그러니까 당시에. 네. 그러니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역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약탈을 했는지 해적질을 했는지 모르지만 무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부유해졌어요. 중산층이 생겼어요. 여유자금이 막 이제 생기는. 네. 이런 현상은 그때만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이탈리아의 그 르네상스 때도 그때도 이제 사실은 1100에서 300년 동안, 200년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야. 그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맞아요. 8차례에 걸쳐서 어떤 놈들은 걸어서, 어떤 놈은 배 타고 가는데 가다가. 한 번 독일 애들이 걸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오다가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갖고 졌어요. 그러니까 두 번부터는 이제 힘 빼지 말자 그래서 전부 다 이탈리아로 모여서 배를 타고 갑니다. 누가 돈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애들이 본 거죠. 그 배 주인들이 배 운임료 주지. 거기서 6개월 동안 먹고 자죠. 태풍 없는 날 골르려고 했지. 거기다 곡물, 식량 팔아야지, 무기 팔아야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약탈하면 지금처럼 뭐 월급 주는 게 아니었어요. 가서 십자군 전쟁이 말은 이제 거룩한데 가서 뺏으면 나눠 갖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전쟁을 하면서 뺏은 거를 또 이탈리아 애들이 이탈리아 반도로 실어서 유럽에다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군 전쟁 때문에 르네상스가 생긴 거예요. 메디치도 생기고 결국은. 네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거를 보게 되면
우리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이런 미술품이 좀 약간 대중화될 수 있고 하나의 시장이 크게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은 좀 형성됐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무역 경제 규모 세계 10위예요. 근데 우리는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애들은 전쟁을 했거나 그다음에 나폴레옹 뺏어왔잖아요. 그다음에 그 나폴레옹도 그렇고 알렉산더도 그렇고 다 이제 막 가서 다 뺏어오잖아요. 그 노예들 예. 다 데려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강제로 약탈무역이 일어나거나 문화가 강제로 섞인 거예요. 로마도 보세요. 로마도 가서 막 정복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생긴데 우리는 이제 전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 됐어요. 무역을 통해서. 이제 경제 잘 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놀라잖아요. 우리 전부 다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 문화가 섞여야 되는데 우리는 인터넷 이 인프라가 좋아서 네. 이 사이버상에서 전 세계 문화가 여기서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우리 인류 역사상 그 전에 했던 그 본질은 똑같이 형성이 돼 있는데 형태는 좀 약간 다르게 평화적으로 우리가 문화 섞임이 일어나고 이 경제적인 부를 축적을 하게 돼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잘 될 것 같다. 특히 미술 이런데 미술이나 문화예술은 이렇게 경제적인 부가 생긴 데마다 옮겨 다녔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영국, 그다음에 그게 유럽으로 번지니까 프랑스, 유럽. 그러다가 얘들 전쟁 2번 하고 다 망하니까 이제 미국, 전쟁하는 미국.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조금 살아나니까 이제 이미 중국에 와서 중국 지금 미술 시장이 지금 소위 말해서 핫해진 거죠. 그럼 다음 차례는 바로 이제 K 아트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여러 가지 강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평소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K 아트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시기가 됐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또 그 외에 또 우리만이 가진 강점이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화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이제 이 경제적인 거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와 문화가 다양한 문화가 섞여야 되는 거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문화가 융성해지고 예술이 발전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다른 역사상 다른 데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독특한 강력한 플러스 된 게 있어요. 우리가? 유전적 형질이 또 이걸 뒷받침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지 못한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유전적 형질이요? 이건 어떤 얘기죠, 이거?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공부를 이제 당군 시대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군 이전 시대에 대해서는 뭐 기록도 별로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학 을 보면 이제 아프리카의 올드바이 협곡에서 이제 생깁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나와 이제. 거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 배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발견된 거죠. 아프리카. 인류의 에덴 동산 거기서 다 태어났다고 시조죠. 인류의 시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옵니다. 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나무 위에서 많이 살았어요. 우리 유인원,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전부 다 이제 나무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나무에서 산 이유는 나무에만 뭐 과일도 많이 열리고 그랬는데 밑에 험한 애들이 많이 싸나운 짐승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무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채식 과일 이런 걸 먹다가 어느 날 이상 기후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빙하기라고 하는데 물론 뭐 충적세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기후 연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가 생겨서 숲이 사라진 거예요. 올드바이 그래서 이제 사바나 초원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게 나무가 없으니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썩은 고기를 먹은 게 그게 호모 하빌리스라는 그 다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다음의 인류입니다. 걔들이 먹었어 이제.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알려면 호모 사피엔스도 알아야 되고 아니 이거 진짜 알면 하빌리스도 알아야 되고 재미도 있는데
이제 여담으로 진짜 인문학이고 고고학이고 정말 야, 아니 대단하네. 그림에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진짜. 얘들이 썩은 고기를 먹어서 우리가 지금 그 젓갈을 먹어도 배탈이 안 나는 거예요. 홍어 좋아하시죠, 홍어? 좋아하죠. 네, 네. 배탈 썩었는데 먹으면 배탈이 안 나는 거야. 유전자가 우리 썩은 고기를 먹어도 뭐 괜찮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우리 그 유전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어쨌든 단백질이 몸이 가니까 근육이 좀 생기고 뇌도 좀 이렇게 돼서 힘이 좀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뿔딱 일어섰어요.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딱 섰어요. 직립보행하는 거. 에렉투스. 호모 에렉투스가 벌떡 쓴 사람 뭐 이런 사람이에요. 대단합니다. 예. 이 사람 이 에렉투스가 이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썩은 고기 말고 산 고기를 이제 먹기 시작한 거죠. 불도 사용한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요. 잡아먹기도 그래서 하고. 그거를 이제 단백질을 많이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행동 반경이 넓어졌어요. 힘도 그래서 세지고. 드디어 이제 결심해서 아프리카를 떠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동을 해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걔네들이 유럽에 들어간 쪽 애들이 이제 분화도 돼. 호모 하이델베르크인 그다음에 네안데르타인 뭐 이쪽으로 분화돼서 유럽에 있고 그쪽으로 간 애들은 이제 그 환경이 추운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냥, 술로 막 맘모스 이런 거, 들소 이런 거 사냥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 골격도 크고 운동신경도 좋고 털도 많이 나고. 예, 그다음에 이 성정이 잔혹 좀 난폭하구나. 약탈 없으니까 뺏어야 되는 거야. 바이킹 막 정복, 후예들 약탈, 막. 예, 그런 쪽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 지금 흑해, 카스피해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다음 거기서 이제 유럽 전체로 저 발틱 이쪽으로 저 상계에 가고 남쪽으로 온 애기들이 있어요. 남쪽으로. 따뜻한 나라로.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빙하기가 됐다는 얘기는 지구상에 물이 얼음으로 얼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해안 지금으로 한 170m 정도 이렇게 수면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면 황해도 이게 초원인 거예요. 그렇죠. 서해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열도가 아니라 랜드. 그다음에 호주도 그냥 20km만 수영하면 건너가면 협곡하나 건너면 호주예요. 그래서 그리 건너가는 호주 애들이 18세기에 서양 애들이 갈 때까지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 그 얘기 읽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쪽으로 남쪽으로 온 애들은 뭐냐면 이제 먹을 게 풍족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운이 오면 이제 물 따먹다가 오면 그래 너 따먹어 내가 이렇게 갈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동쪽으로 왜 동쪽으로 오냐면 해가 떠요. 동쪽 아침만 되면 저쪽에 떠.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궁금해. 이렇게 와서 연천 전곡리에 에슐리안 그 계통의 석기가 이제 발굴이 됐는데 1950년 발굴이 됐는데 이게 15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가 아프리카에 쓰던 올드바이 협곡에서 나왔던 그 돌하고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150만 년 쓰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천 전곡리예요? 네, 똑같아. 똑같아. 티파니의 그 물방울 다이아몬드 커트 되는 그 에슐리안 석기가 똑같은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우리 애기들이 조상님들이 이렇게 남쪽으로 와서 이렇게 이제 연천 전곡까지 왔어. 오다가 전라북도 진안도 거쳐서 왔는지 우리 진안에 제가 이제 제 책상에 보셨잖아요. 제가 오다가다 주운 거. 타제석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어쩌면 50만 년 걸려서 걸어와가지고 100만 년 전부터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이제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남방계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야. 이 남방계 특징은 밀림을 통과해서 왔어요. 동남아에서 올라갔구나. 예, 이제 이쪽을 통하는. 그 제주도 그 돌하루방이 그 폴리네시아인 얼굴이에요. 근데 얘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면 그 만주 고조선 영역 츠펑시 지나서 이렇게 가보면 거기 땅 퍼보면 전부 다 요만한 그 흑요석으로 만든 그 인형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제주도 돌하루방의 축소판인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세계 역사, 세계 지리, 국내 지리 다 섭렵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근데 이게 미술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쪽에 온 애들은 뭐냐면 이 숲을 이렇게 통과하다 보니까 상하시를 부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그래서 문자도 교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부장으로 임명함. 탁 이렇게 아래로 쓰는 거야. 위아래로 이렇게. 예, 위아래로. 이렇게 보는. 일본도 전부 다 책, 우리도 전부 다. 그다음에 이 얘네들이 이제 이 우시안을 가졌어요. 이건 이제 미술 해부학적으로 우측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작은 우측부터 하는 거야. 교지 유일한을 부장으로 임명함. 촥 이렇게. 유일한을 네. 일본 책도 전부 다 우측에서 시작해요. 이게 우시안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게 좌측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 아까 흑해 쪽으로 올라가는. 올라가가지고 이쪽 네안데르탈하고 뭐 어떤 꽁냥꽁냥 해가지고 이제 아무튼 그 터프한 애들이 이제 살았는데 이 친구들은 그 좌시예요? 없어 이게 좌시. 이 좌시는 오른쪽 뇌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운동신경을 관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걸 잘 잡아. 그 다음에 동작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공감감, 원시감, 뭐 이런 명암, 거리감, 원금감, 공간 이런 거를 대번에 파악해요. 그래야 먹고 살아. 그래야 이걸 조수를 잡을 수가 있어요. 걔네들 투창 가속기라는 게 있는데, 예? 투창 가속기 뭐냐면 창인데 요 콤을 파서 여기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걸 잡고 같이 던져요. 그러면 이게 시속 100km로 70m까지 날아가는 거야. 에? 그 당시에? 투창이, 나무 창이. 갖고 얘가 쫙 나가서 멀리 술록대 딱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탁 그 정도로 거리감 이렇게. 그래서 걔네들은 왼쪽으로 간 애들은 왼발부터 가요. 왼발. 그래서 모든 그리스 동상에 보면 왼발이 앞에 있어. 다비드상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다 잘 보세요. 다 왼발이야. 그리고 미군도 앞으로 가다 하면 뭐 왼발. 왼발. Your left, your left, your left.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왼발로 이렇게 갔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도 왼발도 배웠잖아요. 6개월 지나고 이제 미군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왼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 춤은 오른발부터 나가요. 오른발 나고 이렇게 빙 도는 거죠. 우리는 우시안이야. 우리 우시안적인 승기 강. 좌시안으로 간 애들은 공간감, 뭐냐면 원근감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남쪽으로 온 애들은 대신 굉장히 후각, 촉각 이게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림을 보면 미세 진짜 잘 그리는 그대로 보고 그린 대로 그리는 애들이에요. 그 대신 원근감이 없어요. 없어. 갖고 우리 그 초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앞에서 보면 앞이 좁고 뒤가 넓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앞이 거꾸로 돼 있고 의자가 좀 어떻게 이게 이제 남방계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우리 대신 아주 그냥 세밀하게 그린다는 얘기죠. 털 하나까지 그 윤두수 초상 보면 뭐 우리가 놀래 자빠지죠. 맞아요. 그래서 성형 수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 이걸 잘해. DNA 연구를 잘하는 그래서 반도체를 잘해요. 미세한 거를 아주 잘하는. 야, 그게 다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북방계는 그냥 이제 뭐냐면 큰 그림이 있는 거죠. 큰 그림을 잘 그려. 왜 명분론을 가져서 저산 넘어가면 곡식도 있고 양도 수면 있고 뺏으러 가자. 그러면 애들이 막 와 격동해가지고 따라가요. 야.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이렇게 갔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빙하기가 이제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11,000년 전이야. BC 11,000년. 왜 끝났는지 보면 뭐 해성이 뭐고 해갖고 아무튼 끝났는데 그러니까 우랄 알타이 어디서 들어봤죠? 네. 우리 한국말이 우랄 알타이가 저기야. 우랄 알타이 우랄 산맥이 있고 알타이가 있고 텐샨 천산 산맥이 있고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이쪽에 힌두쿠시가 있는데. 야. 이쪽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보면 설벽이야, 설벽. 저긴 절대 넘으면 다 얼어 죽어. 그래갖고 절대 얘들은 거기 모여 있다가 못 넘어왔어요. 몇 명은 넘어왔겠지, 용감한 애들은. 근데 못 넘어오고 거기 있다가 11,000년 되니까 이제 눈이 녹아가지고
그 평원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육지에 있는 빙상들이 녹으면서 물이 고였어. 그래서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 흑해, 카스피해, 아랄에 저지대로 물이 몰려 들어간 거예요. 그게 평화로운데 사는데 물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또 이제 이사 가지. 이사 가야죠. 막 그게 어쩌면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홍수일 수도 없고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그 전설 속 기록에 나오는 그 홍수가 저는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이제 빙하기 끝나서 육지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물이 고여서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떠나야 돼. 떠나서 우랄 알타이 산맥은 아직도 지금도 만년설이고 초원길을 열어서 누군가가 왔는데 BC 4000년 정도 됐을 때는 말을 타는 등자를 애들이 개발한 거예요. 그 개들이 이제 우리가 스키타이라고 하는 그 개들이 초민족. 이 북방 기마민족인데 사실은 북방 약탈을 아주 잔인한 그 사람들이 이제 타고 동쪽으로 오는 거죠. 오다가 예. 가지고 이제 바이칼 지나서 이제 딱 왔어요. 와서 만난 데가 어디냐면 츠펑, 다렌, 츠펑, 하얼빈 우리가 얘기하는 만주 벌판에 딱 왔어. 왔는데 그걸 옛날에는 빙하기 때는 얼음이 얻어갖고 해가 아니라 해협이었어. 그냥 슬록도 지나가고 맘모스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따라가서 저기 남미까지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이 차올라가지고 막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되돌아와가지고 마지막 휴게소인 만주 벌판 그 고조선 강역에 자리 잡은 거죠. 그게 저는 그게 고조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홍산문화라고 중국이 지금 동북공장 하려고 열심히 그 헤비 파고 있는데 팔면 팔수록 고조선이야.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걔들이 넘어와서 미리 와 있던 이 남방 이 순둥이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막 혼냈겠지, 때렸겠지, 다 뺏었겠지. 아니 그런 것 같진 않아. 홍익인간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제 얘들하고 부려먹으면서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자 해가지고 말만 잘 들으면 잘 이제 그래서 뭐 그 지배층을 형성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된 거죠. 거기 있는 애들이 이제 고구려 때 소선호 알죠? 소선호 주몽의 그 뭐죠? 유부녀인데 주몽하고 했는데 이제 본 아들이 오니까 이제 뒤로 원주 데리고 내려가죠. 백제로 왔어요. 그럼 백제도 북방계. 그렇죠. 그다음에 그 먼저 오는 가야, 철기 이 야금술은 스키타이 기술이거든. 이 가야도 우리가 뭐 가야에 이거 막 그 금 이렇게 뭐 붙은 그 갑옷 발굴했다고 그러는데 그 우크라이나 그 흑해 북단에 있는 스키타이 왕릉을 까보면 똑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같이 지배계층이 갖고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신라도. 그래서 신라 문무왕비에 보면 흉노의 뭐 패밀리인 거를 뭐 자랑스럽다 뭐 그런 기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반도에 물이 차올라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순둥이들 그 남방계에 온 사람들하고 북방계에 온 사람들하고 골고루 막 서로 싸우면서 어쨌든 사이좋게 싸우다 뭐 사이좋게 지내다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5,000년 사이좋게 내려온 건데 이게 이제 그렇죠. DNA 조사를 해보니까 수원을 기준으로 이게 이제 조용진 교수님 그 책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남방계가 32% 탈탈 적당히 섞인 사람이 34%, 북방계가 34%.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전형적으로 이 DNA들이 다 섞여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인 DNA에서 나온 것, 문화, 뭐 문자,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지구를 지금 강타하고 있단 말이잖아요. 지구상 우리가. 큰 배, 정종이처럼 아무것도 없으면서 돈 들고 가고 저 배 만든 거 이게 북방계. 우리 침략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초기같이 목숨을 버려서 파란 사람들 두상을 다 연구해봤더니 다 북방계야. 지구는 못 견딘 거야. 이 북방계는 뭐 큰 대의나 뭔가 있으면
처자식 다 버리고 그냥 가 싸우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독립을 유지하지만 또 묵묵히 이 사회 질서를 유지를 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 남방계 특징 가진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뭉쳐서 우리 문화라든지 이 경제나 이런 게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됐다는 걸 저는 보는 거죠. 저는 북방계인가 남방계인가 헷갈리는. 아니요, 다 섞였어요. 특질이 강하다는 거지. 우리는 이제 다 섞여 있다고 보면 돼. 근데 유태인들이 섞였다는 거지. 유인민족이 아닌 거야. 이디오피아 유태인, 슬라브 그렇죠. 유태인. 왜냐하면 나라가 없으니까 이집트 막 빙빙빙 돌면서 그냥 탈탈 섞여가지고 그래서 이 섞인 거죠.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에 보면 낯선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낯선 사람한테 괜히 관심을 보게 유전적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잘해주는 교회 오빠나 뭐 동네 이거 필요 없고 농화론 서울에서 온 그 나쁜 차도남 얘한테 막 가는 거예요. 이 동네 청년들이 마음을 딱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트레인지 왜 그러냐면 유전학적으로 다른 유전자를 받아야 이게 더 좋은 후손이 생기고 더 좋다는 거를. 그게 미술에도 어마어마한 힘이 된다. 그렇죠. 강점이 된다. 그렇게 섞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와 예술은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빅뱅의 이프이라는 노래를 이탈리아의 중소도시에 있는 장애를 가진 여자애가 한국말로 따라 부르는 거죠. 코드가 이탈리아 애들하고도 맞고 페루의 애들하고도 맞고 일본, 중국, 뭐 동남아 애들 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 섞인 데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네들하고 뭔가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K-팝, K-한류 뭐 이런 뭐 K-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거부감 없이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안 그랬냐?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어서 반도에 막혀갖고 가고 싶어도 못 갔어. 근데 모르죠. 이제는 이제 이게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다른 것들은 다 1등 거의 뭐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끈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왜 그런지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뭐 국뽕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적당히 섞였던 이 문화가 만들어낸 이것들이 드디어 조금씩 가진 사람들이 이 공감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를 강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보다 근본적으로 사실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왜 미술이 이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막 미술 막 경매하면 막 이게 막 몇백억, 막 몇천억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값어치가 매겨지는 것이고, 그러면 또 더 근본적으로는 왜 우리는 이런 미술 작품, 미술이라는 거에 대해 우리는 또 이렇게 이거를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거를 중시해야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를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네. 안 가르쳐 주잖아요. 미술 왜 우리가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고 그러니까요. 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 그냥 교양 있는 거 좀 있는 척 아는 척, 좀 뭔가 남들이 뭐 벤츠 사니까 나도 사는 거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쉬운 의문인데 이걸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또 저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 답을 찾아서 이제 제가 이제 막 헤맸죠. 많이 생각도 하고 책도 좀 많이 보고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답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그 미술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단순히 조형적인 아름다움이거나 또 추상적으로 마음이 아름답다. 아름다움. 착한 뭐 이런 거에 대한 표현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듣기 좋은 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인데 이거는 그 전체 예술. 미술에 비하면 그 30% 정도에 해당하고 나머지 70% 정도는 다른 거였다는 걸 제가 이제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미술 정의를 제가 이렇게 이제 내렸습니다. 70%? 짜집기를 막 해가지고 내렸는데, 미술이 왜 우리가 미술을 가까이 해야 되냐? 그러면 급박하고, 지금 당장 다 닥친 위험, 현존하는 위험을 회피시키고, 일단 지금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살아남고 나면 종을 내 유전자를 많이 퍼뜨리고, 내 그 부족, 번성,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유전적 형질을
이 미술을 통해서 이제 이 강화시키는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였더라. 미술이라는 게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고야의 작품 보면 이렇게 아기를 씹어먹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진짜로 아기를 씹어먹어요. 이거 보러 이제 돈 주고 가는 거죠. 이제 저 스페인 가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워요? 너무 잔인한데요. 그렇죠. 근데 왜 그게 미술이라고 하고 미술관에 그게 걸려 있어요? 이 해답 아무것도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찾아서 간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원시 시대에 호모 에렉투스라고 쳐봐요. 미술은 그 뒤에 이제 하이델베르크인부터 호모 사피엔스 초기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미술 동굴벽화 이런 것도 그린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빨간 버섯 예쁜 버섯이 있어. 근데 배가 고파. 그러니까 옆에 친구 같이 이제 사냥을 나갔는데 옆에 먹었어. 개거품을 먹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났잖아.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를. 그럼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머릿속에는 있어. 근데 동네에 가서 내 사랑하는 알려줘야 돼. 알려주려면 저처럼 같이 거품을 묻면서 막 손짓 발짓 다 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네? 알려주는 그 과정이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술의 장르가 총체적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리겠죠. 그리고 바닥에다가 그 다음에 말로 막 설명하겠죠. 이건 연설 언어적 행위. 언어적인데.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니까 먹고 이 빨간색 같은 걸 먹는 척하고 내가 죽는 거를 보여주는 거야. 연기. 그 다음에 이제 먹어서 그냥 죽었어 나 이렇게 웃으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진짜처럼 얼마나 고통받고 죽는 걸 보여줘야 돼. 물론 연기인데 되는데 그런 그 막 육체적인 움직임 이게 어쩌면 무용 막 몸 뒤틀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런 것의 그 출발선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알타미라 동굴 벽에 가면 거기 이제 들소가 이렇게 막 들이받아가지고 완전 이렇게 뻗어서 죽은 그림하고 들소 배에는 창자가 흘러나오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들소 사냥 가다가 이제 열받은 들소한테 받쳐서 이제 동료가 죽은 거죠. 자, 이 그림이 그랬어. 그러면 나는 이 그림이 왜 그렸냐. 내가 그 사람 입장으로 이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본 거죠. 왜 그렸나, 이거를. 그러니까, 이 좋은 일도 아닌지, 기쁜 일도 아니고, 내 동료가 처절하게 죽었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싶어서? 맞아요. 기억하고 싶어. 조심해라, 사냥할 때.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게 아까 위험을. 약간 생존과 관련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미술이 일단 생존하는 데와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이 생존하고 나면 번성하고 관련된 것들을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 그거를 알아듣게 유전적으로 우리한테 이 장치를 우리 조상들이 선물로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꽃을 보면 항상 꽃 뒤에는 뭐 열매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가르치는데 하도 많이 배우면 이게 이제 미미 문화적 요소, 교육, 학습 이것이 진으로 변해 유전적 형질로. 그래서 우리는 꽃만 보면 그냥 예쁘다고 저절로 고개가 돌아가게 이렇게 유전적으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 꽃은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먹을 게 열린다는 거라. 그래서 꽃을 우리가 굉장히 꽃 나오는 그림들이 뭐 플로라를 꽃을 여기다 두르거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웃기잖아요. 열매 안 날리는 장미는 뭐야? 근데 이게 자연이 오묘한 게 이 식물이 이런 특성을 또 역이용해 갖고 또 진화를 해. 걔들도 우리도 진화를 하지만. 그래가지고 예뻐가지고 이게 꺾어서 이렇게 봤는데 안 열려 던지면 그 지가 땅에다 이 뿌리를 내려서 이제 번식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그 꽃도 아니면서 꽃인 것처럼 해갖고 벌레들 유인해서 잡아먹는 꽃도 진화가 되고 네. 그렇듯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누런 황금에 이렇게 집착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탄수화물이 푸르스름 할 때 먹으면 배탈 나요. 왜냐면 모든 씨앗에는 독소가 있어. 소화가 안 되게 하는. 이게 그래서 이제 누렇게 변했을 때는 먹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게 누런, 고우도 그 밀밭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누런 밀밭 풍요로움, 나무 예, 건강, 그런 것들 이런 거를 이런 또 게 이게, 나오는 거죠. 누런색에 대한 거. 이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전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또 하나 얘가 이제 뱀 있잖아요. 뱀. 뱀. 사탄. 뱀 물려봤어요? 저 어렸을 때 한번 물려봤죠. 독사는 아니고. 아, 그 화사 이런 거. 그런가? 그 뱀이 뱀. 안 물려봤더라도 그냥 뱀만 생각하면 좀 더 소름 돋는 거야. 여자들은 기겁을 해요. 그 뱀한테 뺨 한 번 안 맞아봤어도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조상들이 뱀 조심하라고 여기다 하는 거야. 그래서 주입을 미술 했구나. 작품에도 뱀이 엄청 등장해. 신화에도 등장해. 메두사, 히드라, 히메라, 뭐. 티몬, 뭐 이런 이게 다 뱀, 반절은 뱀이고 뭐 이런 거잖아, 이게. 요런 그 뱀이 굉장히 우리 인류를 위협했기 때문에 이제 조상들이 뱀을 공포를 가지라고 우리한테 맞추는 거예요. 고소공포증도 마찬가지. 나무에 살다 보니까 떨어지면 죽음이야.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되게 높은 데 올라가면 벌벌벌 떨게 오금 저리게 유전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공포스러운 그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치를 떨어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 후손들도 그 비슷한 상황을 보고 위험해서 그걸 회피하려고 본능적인 회피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잔인한 그림에서 웃으면 그 사이코 해가지고 사형당해서 번식할 수가 없어. 죽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겁쟁이들의 후손이라고 그럽니다. 학자들은. 왜냐하면 근데 미술이 그 잔인하고 직접 겪어볼 수 없잖아. 뱀한테 내 후손들한테 뱀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라고 알려주려고 내가 일부러 뱀을 갖다 물려볼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대신 뱀 그림을 보고 이렇게 치를 한번 떨어주면서 그 유전자를 다시 연습을 시켜갖고 후손한테 내려보내는 거죠. 원숭이들도 자기는 뱀한 본 적도 없는 새끼 원숭이들도 뱀을 보면 본능적으로 도망가요. 한 번 본 적 없어 태어난 이후로. 뭔가 이제 DNA에 입력이 돼 있구나.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그게 돼 있어요. 유튜브에 가보면 개코 원숭이들, 그 비단뱅이 이 개코 원숭이를 한 마리를 이렇게 또아래를 틀어서 죽이고 있는데 개코 원숭이들이 수백 마리가 주위에 몰려갖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뭐 난동 피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유튜브에 보면 그냥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조상들이 그런 거였다는 거지. 나무 위에는 공룡도 못 올라가 아무도 못 올라왔는데 뱀만 기어 올라와가지고 그냥 애들을 잡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 뱀에 대한 그 공포. 그래서 칼세이건이 인류의 3대 공포가 뱀. 칼세이건 코스모스 순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소공포증. 그 다음에 어둠. 안 보이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게 3대 공포예요. 그래서 미술은 이런 공포, 그 다음에 상실에 대한 슬픔감, 뭐 이런 것들 그 베이컨 그림이 왜 몇백억이냐면 막 사람 고기를 막 이렇게 막 해놓은 거예요. 막 정육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느끼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이 비싸게 거래되고 미술관에 거래 있고 그걸 보려고 돈 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공포심을 뭐 대리 경험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은 그렇죠. 많잖아. 네. 많은데요. 그 중에서 왜 미술이 이렇게까지 딱 뭐랄까 상당히 좀 대단히 좀 영향이 있는 파워풀한 그런 진짜 좋은 그런 역할이랄까 기능을 하는 건지. 오늘 두 가지 알면 이거 대박인데 하나는 이제 왜 공포스러운 그림이 미술이라고 아름다운 미술이라고 하느냐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 지금 질문하신 거 그거 왜 지금으로 치면 영화도 있고 뉴스도 있잖아요. 뉴스. 있고, 그다음에 신문, 책 뭐 이런 데 다 있어.
근데 뭐 왜 영상도 있고 뭐. 왜 이거냐 이게 미술이냐? 아 이게 뭐냐면 또 이것 설명도 좀 아, 우리 이 뇌가 네안데르탈이면 1600cc였다는 거예요. 1600cc 요? 근데 사피엔스는 1450 정도. 그러면 우리는 두뇌가 용량이 크면 더 똑똑해야 되잖아. 근데 네안데르탈은 그 더 큰데도 멸망했다는 거지. 예. 왜냐하면 더 크면 안 돼. 직립하니까 머리가 무거워져서. 그래서 느리구나. 어떻게 하면 이 머리를 작게 하면서 이 뇌를 쭈그러뜨려 갖고 그 저장 공간을 표면적을 많이 늘린 거예요. 우리 허파까리처럼. 그래서 이제 뇌가 용량이 줄어들죠. 줄어들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한정된 뇌 공간에서 무수히 많은 살아남고 뭔가 번성하고 하려면 뭔가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정보를 여기다 저장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저장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미치거나 이게 뇌를 키우든지 이렇게 가야 돼. 근데 그러기는 이제 싫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책이라는 걸 체외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컴퓨터 책 이런 걸로 나왔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게 안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압축 코드 하나를 딱 기억하면 돼. 딱 그냥 하나. 예, 그 영화 포스터 있잖아. 포스터 중요하죠. 포스터 하나, 포스터만 보면 그 영화 줄거리가 쭉 따라 나와. 예? 맞아요. 그죠? 그게 그런 거예요. 미술은 이미지잖아요. 이미지의 힘은 그런 압축성이 있고 뇌에 저장하고 보관하고 기억하기 가장 효율적인 생존과 번성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이를테면 그 시리아 내전에서 막 화학무기 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갖고 전부 다 이제 피난 갔잖아요. 유럽으로.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 애기가 그 터키 해안에서 코 박고 죽었어요. 갖고 그게 막 난리 났잖아. 그걸 누가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하나. 근데 잘 보세요. 시리아 내전의 참혹함에 대한 구글링 해보면 기사가 전 세계 각국 언어로 표현된 게 한 100만 건 되지도 한 몇십만 건은 될 수 좋되겠죠. 만약 우리 내가 그 몇십만 건 다 읽는다고 생각해요. 시리아 내전의 참상을 알기 위해서. 근데 그 사진 한 장으로 통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NFT 아시죠? NFT. 예, 대체 불가 토큰. 나와. 이게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이 디지털로 무한 복제의 속성을 가진 디지털 그 어떤 것을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갖고 복제를 못하게 하나로 묶으려는 거다는 거예요. 이게 NFT가. 이해되시죠? 예. 그만큼 하나 희귀본, 유일본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미지 하나.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하나를 만약에 고흐 그림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고흐? 예. 빈센트 반 고흐가 뭐 그런 게 많잖아요. 네, 맞는데 그 중에 뭐 하나 생각나잖아요. 그렇게. 자화상이 고흐의 고갱이에요. 뭐 귀 잘린 거. 그건 고흐지. 고흐죠. 그 그림 하나가 고흐의 그 예술성이나 역사나 뭐 이런 거를 다 대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고흐가 동생한테 쓴 편지 이런 책도 있던데. 그런가. 그런 거지. 그래서 그 그림 하나의 압축성이 저는 그 미술의 본질이라고, 회화의 본질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영화도, 노래, BTS도 아무튼 우리가 그보다 더 떴던 마이클 잭슨이나 그 다음에 비틀즈 있지만 지금도 저작권으로 돈을 벌지만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 초상이 5천억에 거래가 됐는데 그거 이렇게 커버가 되겠냐 이거죠. 물론 몇십 년 동안 벌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 단위당 그 가치라든지 이런 게 미술이 이거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어떤 그림 한 점이 우리한테 주는 그런 메시지를 압축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약간 뭐랄까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 보면서 느낌을 많이 갖잖아요. 예. 막 어떤 분들 막 울기도 하고 그러던데. 저도 안 울어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울어본 적은 없는데. 그런데 미술을 보고도 울고 막 이런. 그게 이제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전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한 걸 보면 우리가 막 비명 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감동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아주
아이를 고야 그림을 보고 막 이렇게 하고 밤에도 생각나고 뭐 이렇듯이 만약 감동적인 거를 보면 그것도 그렇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무슨 메커니즘에 의해서 감동 그냥 아유 좋은 종교를 그림이네 나 감동받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퉁치기에는 뭔가 그 인과관계가 좀 없어서 이제 아니,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그 성모 마리아상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렇게 그렇죠. 엄청나게 또 감동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저처럼 궁금해하는 어떤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겠죠. 근데 미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거울 뉴런이라는 게 이론이 있어요. 거울 뉴런?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자꾸 원숭이가 나오는데 우리 조상님 상자 속에 이 바나나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까서 먹어요.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거를 옆에 다른 원숭이가 이제 그걸 지켜보고 했더니 이 집어먹는 원숭이 뇌의 그 뉴런, 행동 뉴런 움직이는 게 이제 뭐 씌우고 했겠죠, 이렇게. 네. 그거하고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쳐다본 사람, 조상님 뇌도 같이 움직이더라는 같은 영역에서. 이게 거울 뉴런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교육적인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론입니다, 이게. 우리 인류가 이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모방을 해서 계속 그게 기술을 배워가지고 또 전파하고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곰곰이 생각하니까 미술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크 로스코 그림을 보고 이제 미국 사모님들도 많이 우셨다 그러고 우리 마크 로스코가 되게 유명한 생면 분이세요? 생면 빨갛게 이렇게 그 어떤 모르는 사람들은 나도 뭐 저기 빨간 주면 그 정도는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이제 한국 그 지난번에 그 예술의 전당 했을 때 울었다고 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빨간 그림 보고. 자, 저는 이해가 돼요. 마크 로스코가 이제 자살하기 직전에 이제 이 생면을 이 빨간 이런 거 그리다가 빨간색을 칠하면서 그리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독특해서 나는 그림을 그릴 때 슬픈 감정을 여기다 계속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린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자서전에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본 또 다른, 우리 한국 그 사모님이 이제 여기 로스코가 가졌던 저기 뉴런이 같이 움직인 거죠. 거울 뉴런. 예. 그래서 이제 같이 감동을 느끼는 거고 이제 그래서 그게 시공을 초월해 갖고 이제 이렇게 보면 느끼게 우리가 그렇게 유전이 돼 있어요. 우리가 연습해서 되는 건 아니고 유전이 돼 있습니다. 그 대신 다만 이게 이제 우리 뇌파인데 주파수가 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테면 개그 콘서트 지금 없어졌는데 개콘을 보려고 내가 신청도 하고 옷도 잘 입고 왜냐면 방청객 앉으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튼 저기 딱 가서 딱 준비를 하고 이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대 위에서 이 개그맨들이 우리가 TV로 봐서는 웃길 일이 아니야. 근데도 막 방청석이 자지러져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TVN 그거 있죠. TVN 사잖아 지금. 개콘 비슷한 거 TVN 사는 거 있는데. 코빅이라고 해야 돼. 근데 코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제 후배님이 그거. 그래요? 거기 그 국장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그분도 이제 시청률 높이려면 코빅이여 영원하라. 네. 시청률 높이려면 이거 알아야 돼 이거. 그 내가 이제 벌써 요즘 애들은 뭐 안 웃겨. 왜 옛날에는 배삼룡 많이 웃겼는데 이게 이제 주파수를 닫는 거야. 그러면 뭔 짓을 해도 안 웃겨. 유치해. 근데 내가 좀 모처럼 개콘 가서 한번 웃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가면 웃기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데 근데 저는 코빅은 웃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보면 웃깁니다. 아주. 그게 주파수를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95.7 메가헤르츠
95.9 MBC네. 아무튼 뭐 라디오? 네. 아니 거기 주파수를 넣으면 이쪽 주파수를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에. 근데 내가 주파수를 라디오로 단파 주파수를 맞추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파도 전파도 다 파동인데 파동이 입자라는 거지. 이게 양자 물리학인데 이제 그러면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았어도 그런 그 뉴런이라든가 이런 효과를 통해서 내가 그렇죠. 그 같이 내 뉴런이 움직이게 하는 전달체가 파동이라는 게 파동 알갱이. 그 걔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띠디디디디 이제 뭔가 내 몸에 자극을 그 세포에 타타타닥 박히는 거죠. 갖고 이게 잔인한 걸 보면 오래 가요. 이게 트라우마야. 외상 뭐 그런 거 있잖아. 오래. 그래서 이게 여기 타타닥 박혀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통상적인 우리들은 테레비 보면서 개콘 보면서 웃고 뭐 하면서 웃으면서 이제 털어내. 근데 못 털어낸 사람은 우울증 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약품, 술 또는 심지어는 그 한풀이 무당한테 한풀이 이런 굿도 받고 그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걸 털어내야 돼 이거를. 이게 못 털어내는 거죠. 이게 트라우마인데 우리 몸이 아까 생존하는데 굉장히 잘 생존하는데 잘 이게 유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존하는데 행복한 그 파동의 알갱이와 아주 슬프고 잔인한 공포스러운 알갱이하고 어떤 걸 우리가 몸이 더 잘 받겠어요. 이거죠. 잔인한 거를 더 많이 받게 오래 감식해도 즐거운 건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있고. 왜냐하면 즐거운 거는 생존하는데 조금은 도움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뉴스도 9시 뉴스도 전부 다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70. 나중에 손흥민 꼴른 거 조금. 좋은 거 30%. 이 비율이에요. 다 그래. 그다음에 비극, 셰익스피어도 희극보다는 비극은 알지만 시극은 하나도 몰라. 이거 비극, 슬픈 거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7대 3 정도는 제가 정한 거고 아무튼 그 정도 비율로 우리가 몸이 세팅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좋은 거 보더라도 좀 이 잔인한 거 공포스럽고 내 생존에 필요한 거라고 보면 교통사고 이건 안 잊혀져. 그다음에 뭐 배신당하고 이런 건 내 생존하고 직결돼 있는 것들은 오래 가슴이 든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남죠. 그래서 복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에 그게 반영이 돼. 이런 것이 미학이 그렇게 반영된 영화들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 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주는 감동에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 그죠. 작가가 가졌던 어떤 그 그림을 그리면서 가졌던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그림 형태가 주는 어떤 나한테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다가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그림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알고 보면 이해가 되죠. 네. 야, 에코 캐피탈의 자연근 대표님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아트락 샵을 이게 1호점이죠, 그러니까. 예. 1호점인데 이게 이제 시장으로 온 거잖아요, 이쪽 예. 갤러리가. 이런 활동들을 앞으로 계속 뭐 하실 예정이세요? 미술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려면 저는 이제 대중화가 돼야 된다. 때가 됐다. 우리 경제 규모나 우리 중산층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를 보고 저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암호화폐.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데도 투명한 거래 가격이 공시가 리얼타임으로 되니까 그걸 믿고 사람들이 이제 그 엄청난 투자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술도 이건 실체가 있는 거고 이건 역사적으로도 이제 교환 가치는 화폐 가치가 증명된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대중화가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은 모든 미술이 앉아서 기다렸어요. 박물관으로 와, 미술관으로 와, 갤러리로 와,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기다렸어요. 우리 그때는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미술 작품도
어떤 분들은 이거 자기 약간 미술 작품을 뭐 일반 상품처럼 파는 거에 반대한다. 뭐 그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근데 일단 팔려야 품자가 붙죠. 그렇죠. 예, 그냥 그 전에는 작이에요. 누가 경제적 가치를 부여를 하면 품이 되는데 품 이렇게 되네요. 이 품이 돼야 그걸 힘 받아서 작가가 그 취직 안 하고 계속 그림을 그려야 이게 60, 뭐 70 그려야 이게 거장이 태어나고 그렇죠. 명작이 나오는 거지. 돈이 안 팔리면 꼭 60년 동안 뭐 그냥 앉아서 그릴 수가 없잖아요. 나라에서 다 해줄 수도 없고 가족이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팔려야 된다. 그래서 이 팔리는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자. 대중 속으로 뛰어들자. 그래서 여기 마트 하나로 마트입니다. 마트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뭐야? 주린이 아까 얘기도 했고 주린이 뭐 주식 어린이, 그린이 그림 어린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들어요. 뭐 엄청나게 유동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초인플레 시대로 갈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암호화폐 얘기도 했지만 워낙 이제 이 암호화폐 같은 것도 지금 뭐 실체가 없는 건데 사실은 막 이렇게 뭐 차트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막 그냥 막 투기적으로 덤벼드는 상황인데 재반 여건이 좀 갖춰진다 그러면은 우리 그린이들이 다수 대중의 다수의 그린이들이 생겨가지고 이런 미술품에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면서 실제로 재테크를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이 좀 저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 하나의 사회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지금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림을 안 사고 서울옥션 주식을 사가지고. 옥션 주식을 사구나. 아이디어가 엄청 좋죠. 서울옥션에서 올랐나요? 그럼 뭐 많이 올랐습니다. 4배 올랐습니다. 4배 올랐다. 이제 그 흐름을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NFT라는 이런 기술 이런 데도 관심이 아주 굉장히 많고, 그게 그 암호화폐 자체로는 뭐 허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뭘 붙여야 되거든요. 붙여야 되는데 영상, 음악 이런 데 붙이면 음악은 다운로드 음원이 막 수천만 명이 받아야 돈을 버는데 하나로 묶어버리면 어떡해요. 그게 영화도 수천만 명이 봐야 돼, 천만 명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미술은 하나잖아, 이게. 그러니까 하나로 붙여놓으면 이게 이제 특히 디지털 아트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래서 암호화폐 대부분 NFT가 그 30% 넘게 미술에 붙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뭐 그렇게 지금 막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잡은 거예요, 방향을. 이게 실체 첨단 기술이 미술하고 이렇게 붙어야 이제 또 버티면 미술 시장이 좀 더 다양화지고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살펴보면 희귀한 그림 하나, 나만 가지고 있는 하나, 압축성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림 하나의 첨단 기술도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게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도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인데 미술 본류의 작품에 이 작품이 피카소처럼 뜨면 암호화폐가 이제 붙겠죠. 토큰 100명 아니면 10,000명 이렇게 토큰 발행해서 10,000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렇게 붙겠는데 어쨌든 유일본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다, 이게. 그 유일본을 그러면 앞으로 뜰 유일본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 많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은 내가 20대에 못 샀지만 지금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린이 여러분들이 이제 꼭 이제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많은 이제 미술 작품들이 있는데 좋은 작품을 골라야 두고 이게 이제 기분도 좋고 보는 사람도 기분 좋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올라가고 하다못해 이제 2세, 3세들한테도 물려줄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많이 모으면은 하나의 이제 전시관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쓰임새가 많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그런 거 아닐까요? 좋은 작품을 고르는 눈. 그 비결을 지금 10수년 동안 이 미술 시장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정말 공부 많이 하신 우리 장현근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문외한이었다가 미술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어쩌다 이제 마지막 제 삶을 이 미술 시장에서 좀 보내기로 이렇게 하고 우리도 이제 우리 회사를 농업도 강하지만 농업하고 미술은 또 이 공장에서 바로 생산하는 거와 달리 많은 시간과 정성을 다해야 돼서 키워야 되는 어떤 건 산업적 본질은 거의 같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키우고 싶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얻었던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유를 하고 하는데 그걸 오늘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작품을 고르는 비결. 와, 진짜 궁금합니다. 그 미자를 분리를 해보면 미자. 예, 양자입니다. 양자. 양자잖아. 양. 위에가 양이 크다. 크다. 아래가 되죠. 뎁다 크다. 커야 이게 이제 그 아름답다는 거예요. 양이 커야 아름답다. 양이 큰데 왜 아름다워?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봤죠. 아까 그 복방개가 목축을 하면서 넘어왔는데 그때 처음 키운 게 양이었고, 양이 뭐 우리 12지신에도 들어있지만 그리스 신화에도 또 들어있고 또 성경에도 양치는 목자 뭐 이렇게 다 들어있죠. 양이 굉장히 중요한 인류 역사는 중요한 동물이었어요. 단백질 보충원. 그러니까 뭐냐면 털도 줬어. 털. 옷도 입어야 털도 주고 고기도 줘. 결정적으로 사납지가 않아요. 온순해. 번식도 잘 돼. 그러니까 최고로 그래서 옛날 사람들 생각에는 동양 사람들 그러니까 말 타고 넘어온 동서양에 융합된 사람들 생각에는 아름다운 거 없어. 이게 양이 크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이제 미자로 이걸 만든 거죠. 미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냐면 이런 미술이 우리 인류한테 생존하고 번성하는데 이렇게 주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쁘고 이런 어떤 그런 그림 보기에 화려하고 그런 그림들은 사실 시장에서도 좀 쌉니다. 싸고 이렇게 뭔가 인류의 그 유전적 형질을 이게 보강시켜 줄 수 있는 그림 정도 되는 그림을 이제 집에 걸어놓기는 좀 뭐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찾아보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사전적 의미에 아름답지 않는 것도 미술의 일부분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걸 인식을 못하면 맨 예쁜 것만 찾아요. 예쁜 것만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질리고 예쁘네 하고 끝나요. 저처럼 그림 한 점 가지고 30분 동안 떠들 그림을 사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알아놓으면 600만 원 주고 15박 16일 유럽 여행을 가면 분점 뽑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다 예쁜 여 30% 잔인하고 공포스럽고 좀 그런 거 막 세례 요한 목을 이렇게 쟁반에다 놓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보고 이해가 되고 와야지. 그래야 본점 뽑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유럽 여행 갔다 왔다는 것만만 기억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삶에도 도움이 되고. 미술할 때의 미적 아름다움. 그게 과연 무엇인지. 아름답지 않는 것도 미술이라는 이 단순한 것도 알아야 된다. 아름답지 않은 것도 미술이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반드시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보면 이제 비로소 왜 저 작가가 저런 걸 걸어놨는지 사고는 둘째 문제예요. 그걸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하다못해 인사동이나 가서 국방이나 국현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잔인한 그림을 보더라도 회피하지 말고 보고 자세히 보고 그래야 이게 나한테 이게 뭔가 나오고 그게 은연중에 우리 자식들한테 넘어간다는 거죠. 밈이나 진을 통해서. 그래서 꼭 이걸 첫 번째 요겁니다. 자, 두 번째. 30대에서 40대 작품에 주목을 해야 돼요. 화가가 30대 그림 작품? 우리가 뭐 청년 신진 작가 그림을 판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는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은 27살 때 그립니다. 27살 때. 그 다음에
만해가 그 풀버드의 점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무튼 예, 좀 그 당시에는 난리 났어요. 그 그림 났을 때. 약간 좀 그럴 수가 그 부르주아들이 이제 뭔가 약간 그 사회를 비트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거죠. 그 34살 때. 34살 때.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아마 많이 보러 가셨을 거예요. 작년 그 데이비드 호크니 할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세요. 영국에 있습니다. 그분이 그 재작년 12월 달 경매에서 1,019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 그림이 34살 때 그린 거. 그러니까 지금 80살 때 그린 것보다 34살 때 그린 작품이 엄청 더 비싸요. 그 원숭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나서 그릴 때 그림이 더 값어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게 이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왜냐면 그렇게 갖춰지면 엄청 비싸잖아요. 우리가 뭐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30, 40대의 작가들을 무명일 때 잘 봐갖고 아까 1번 요거 1번을 잘 기억하고 저렇게 해서 저 그림을 보고 전부 다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키겠구나 그런 그림을 딱 사놓으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걸어 놓을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사서 보관하고 그래도 충분히 된다. 너무 벽에 걸어놓을 그림을 찾다가 보면 그냥 그 자연스러운 그 인테리어 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30, 40대 작품 중에서 보물 찾는 심정으로 잘 살펴보면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 가격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 작품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치인데 주관적, 정서적이고 주관적인 가치예요. 아니, 내가 좋다는데 뭐 내가 1,000억을 주고 사든 10,000원을 주고 사든 내가 좋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가치는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컬렉터들은 처음 그림을 사보는 경험을 이 주관적 가치, 내가 좋아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는 건 아닌데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도 좋아하면 얘기가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부터 시작을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시대적 가치입니다. 시대적. 마티스가 그랬어요. 그 화가는 시대를 각인한다. 해야 한다. 그게 화가의 의무예요. 그 시대에 일어나는 아까 생존과 번성에 관한 어떤 키워드를 여기다 집어 넣어야 그런 의무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얘기죠. 화가들이 이런 시대적 가치를 외면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옛날 거 그래야 돼. 옛날 거 따라서. 지금 이 시대는 과거에 없었던 시대거든요. 이 시대를 그러면 우리도 지금 굉장히 특이한 시대가 많아요. 과거에 없었던 서양 미술사에도 없었던 거, 디지털, 그다음에 게임 속, 그다음에 만화 속 이런 전혀 우리 과거에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압축된. 요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뭐 뉴스도 있고 뭐 기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림으로 이 시대를 딱 압축하는. 저도 젊은 작가들한테 그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시대를 대표하는 압축성 있는 작품을 하나 딱 사놓으면 이제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미술사에 보면 뭐 인상주의, 큐비즘, 입체주의, 다 다양한 사조들이 쭉 와서 지금 컨템포러리 아트까지 내려왔는데 어떤 작가가 이 사조를 새로 하나 만들 정도의 엄청난 독창적인 거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판단을 하겠죠. 지금 당장 그거를 그런 미술사적으로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어떤 새로운 어떤 미술 장르를 만들어 갖고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작가 작품을 사야 된다. 물어봐야죠. 전문가한테 많이 물어보고 또 안목도 많이 높여야 그런 걸 이제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미학적 가치.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대로 이 그림이 함축하고 압축시켜 놓은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상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유전적으로 줘서 생존시키고 번성시키는데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 말고
그냥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유전적으로 그런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내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면 그건 이제 미학의 영역에서 다루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면 이제 좋은 어떤 작품을 찾는 어떤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빅데이터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시나 암호화폐도 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도 사는 사람이 많아야 올라가요. 공급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를 이 굉장히 주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 데이터를 보면 나 말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이 작가를 사는 거야. 뭐 가족 친지만 샀을 리는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뭔가 이 작가 작품에는 있다. 그래서 그 작가 작품을 연구를 해보면 이제 좀 판단하는데 좀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실거래가 앱 있잖아요. 그거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뭐 다른 경쟁사가 있으면 제가 광고한다고 그러는데 없어요. 우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은 다운 받아갖고 그냥 인사동 가셨을 때 작가 이름 한 번씩 넣어보면 이제 그 젊은 작가라면 거기에 그 거래된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그쪽 가격하고 비교해서 보고 어느 정도면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품 팔아야 돼요. 눈품. 많이 팔아야 돼요. 예, 발품 이제 우리가 부동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를 축적한 분들이 거의 다 부동산이거든요. 예, 그분들은 우리가 저기 주말에 그 소파를 짊어지고 저 TV 채널 돌릴 때 엄청 돌아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 그분은 복부인 특이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분들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집도 몇 채 날려본 적도 있고 뭐 정보 얻으려고 뭐 그렇게 해본 적도 있고 물론 그게 뭐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해봤냐 이거는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좋은 그림을 살려면 이 발품 팔아야 돼요. 발품, 눈품. 예,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또 공부도 하셔야 돼요. 예, 이번 부동산 공부, 경매 공부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미술사 공부, 미학 공부 이런 거 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대강 배우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제 진짜 제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 제대로 지금이라도 스스로 자율학습해서 그 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 그다음에 동감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작가들을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나는 무슨 작가, 전문 작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충분히 이 어떤 특정한 주제나 대상에 이렇게 평생 그 몰입해갖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가도 성장하잖아요. 시대도 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고 시대도 변하면 그 변함에 따라서 작품도 뭔가 달라져야 된다. 대상이 달라지거나 기법이나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이 노력을 해갖고 달라져야 돼요. 이걸 못 찾은 사람, 작가들이 막 술 먹고 막 일부러 자기를 막 고행하고 망가뜨리고 막 그럽니다. 막 이걸 해답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어딘가 찾으면 이제 그걸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 히말라야 백패킹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 지리산 청학동으로도 들어간 사람도 있고. 뭔가 한 글자 차이. 그렇죠. 네. 그래서 나무가 원래 이게 그냥 부러지는 나무는 이게 나이테가 없습니다. 이게 좀 간격도 넓고. 근데 단단한 나무는 촘촘하게 이렇게 나이테가 있다. 그래서 이 나이테를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작가들을 이렇게 주목을 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로잉, 이제 이게 7번째로 드로잉, 그걸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영감이자 또 문득 떠오르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는 아세틸하고 콜린하고 뇌 호르몬이 딱 붙었을 때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금방 떨어져. 그게 뭐냐, 꿈. 그 다음 화장실 갔을 때, 이게 붙어요. 그 다음에 운전할 때, 그 다음에 잠자고 뒤척뒤척 할 때, 이럴 때, 요 아세틸콜린이 나와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나 시상이 떠오르는데, 미안하지만,
잠깐 딴 생각하면 이게 툭 떨어져가지고 그 휙 날아가 버립니다. 기억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가면 세 개의 명언들이 다 화장실에 있는 거고, 낙서. 예. 있는 거고, 이거를 송나라 고양수 있어요. 고양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상량, 책, 읽으라 그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삼상이라고 그래서 이 이상한 기가 막힌 문구는 이 세 가지 위에서 많이 떠오르더라. 마상, 말 위에서. 말 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침상. 잠자리, 이 가수면 상태나 뭐 이럴 때. 아침에 깨어갖고 뒹굴뒹굴 할 때 뭐가 떠올라요, 많이. 그 다음에 측상. 측이 뭐냐면 측간이라고 옛날에 화장실. 이 화장실을 안 두면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손 씻고 나오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정도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를 때 이 떨어져서 바로 휘발성 이렇게 날아가기 전에 재빨리 이 크로키 드로잉 그걸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클림트는 이 책을 이만큼 두꺼운 이 책만 드로잉북 크로키북만 이만큼 있어요. 예. 그 그림이 합쳐져서 그 유명한 키스가 거기 막 이렇게 짜집기 하면 그렇게 그 그림이 되더라고. 에곤 슐레, 그 자코메티, 조각가인 자코메티도 드로잉 엄청 했습니다. 그 다음에 르꼬르부지에 건축가인데도 막 그림과 드로잉이 수천 장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로잉을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입시 때문에 데생 하는 것 때문에 질려갖고 화가들이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드로잉을 순간순간 떠오르는 거를 잘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만 봐야 돼. 너미 보면 잘못 그려서 에이 그림 못 그리네 그럴까 봐서 일부러 걱정하지 마시고 드로잉북을 만들어 갖고 화가만 자기만 보는 그런 드로잉북을 그리는 사람, 이 친구들이 이제 나이 먹어서 그걸 떠들어 보면 이게 끌려 나와요. 갖고 계속 나이테를 쌓으면서 변화를 주면서 그릴 게 다 못 그리고 죽어갖고 막 안 죽으려고 오래 살지도 모를 거예요. 이제 그릴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는 것보다 계속 막 샘물 쏟듯이 나오는 게 그 드로잉 원천이 된다. 그래서 혹시 그 작품을 사더라도 드로잉 많이 하시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고.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떻든 예 확인하죠. 이렇게 된 분들이 장기적으로 할 가능성 많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놓치지 않아서 그것들이 명작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드로잉. 예, 드로잉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을 이제 이게 사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100호짜리 그림이 이 청년 작가들도 300, 400 뭐 이렇게 하거든요. 100호가. 근데 300, 400이면 그 100호 사이즈의 그 QLED TV를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 사러 오면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극복을 일단 하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욕심 내지 마시고 일단 그거 있어요. 저기 판화. 근데 여기서 판화라고 해서 파는 거 말고 진짜 판화를 전공한 그 화가 또는 판화를 익힌 화가들이 자기가 목판을 파고 매칭도 하고 뭐 해가지고 직접 자기 한 걸로 찍으면 한 10개, 5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인쇄기에다 돌려가지고 판화인데 200장, 300장 뭐 기술이 좋으니까 나오고 작가 사인 들어간 거는 그 판화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석판화 공장에서 찍으니까 석판화라고 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판단을 하시고 직접 그 작가가 직접 이렇게 손수 찍어낸 작품은 뭐 굉장히 쌉니다. 그거 20-30만 원 뭐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판화들이 있으니까 판화도 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아는 분 여자 기자분이셨는데 그분은 누드만 뭔가 주제를 여성 누드만 자기만의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 시작하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나는 뭐 특정한 뭐 주제가 있으면 그것만. 저는
참고로 저도 한 150개 정도를 이제 모았는데, 저 주제는 10년입니다, 10년. 10년? 제가 일하는 앞으로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활동했던 젊은 작가들 작품을 그 친구가 뭐 유명하게 되고 안 되고 떠나서 그냥 하나씩 갖다 놓자. 그래서 그 시대에 미술 시장이 태동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젊은 작가들 작품을 보려면 저한테 와야 돼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안에 한두 명 또 크게 성장하면 고마운 일이고, 150명 중에 한 명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은퇴를 하게 되면 조그만한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작가들, 그다음에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오면 이런 얘기 나누면서 제 이제 그 노후를 이제 보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에 욕심 내지 말고 주제를 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르를 정해놓고 작품들을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작가를 정해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가장 이제 진짜 이건 팁인데 애들 이름으로 사야 된다. 애들 이름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이건희 컬렉션 얘기했지만 그 살 때 기록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애들 이름으로 사놓으면 이게 나중에 막 50억, 60억이 되면 500만 원 증여한 거예요, 이거. 그거 증빙을 누가 하냐? 우리 금융기관이,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화랑에서도 이 거래 계약서, 보증서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하고 애들 이름으로 그 그림을 이렇게 사주고 그 근거를 남겨놓으면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내 죽기 전에 이 작가 뜰지 안 뜰지 어떻게 알아? 이런 욕심 안 부려도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마지막으로 그 그림 산다는 게 아까 300만 원 주고 그림을 사야 된다고 하면 그 크기의 TV가 자꾸 생각날 거예요. 그럼 못 사요. 그러니까 300만 원 나누기 60개월로 해보면 월 2만 원 어떻게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한 잔이 아니라 한 달에 커피 4잔만 안 먹으면 그림을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집에다 딱 걸어놓고 보고 그림하고 대화하고 또 그 작가를 계속 후원하고 응원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좋고 그 작가가 크면 같이 우리도 좋아지고 또 우리 나라도 이제 그 환경 오염 일으키는 공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문화 예술로 이제 이 경제를 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소프트한 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동학 개미 여러분 주식만 투자할 게 아니라 좀 벌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도 뭐 주식 증권회사에도 있었고 주식을 뭐 얼마 전까지는 좀 했습니다만 저는 벌면 반드시 그림도 사거나 이 만년필로 사거나 그다음에 뭐 카메라 렌즈 이렇게 손에 잡히는 걸 하나 사놓고 또 그 돈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이건 남는 거예요. 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투자를 해서 우리 MTN 보시고 성공적인 투자가 있으면 결실을 할 때 기념으로 작품 하나씩 이렇게 사서 이렇게 챙겨놓고 또 보시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재테크 그리고 애기들 이름으로 되도록이면 사주시고 그럼 우리가 금융기관이니까 잘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만 사라는 건 아니고 주변에 자기 친구 또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까 이런 기준을 잘 들여봐서 괜찮으면 그런 친구들 작품들 이렇게 사주시면 이게 이제 뭐 단순 계산 나오잖아요. 1000만 가구가 한 점씩만 사주면 우리 미술시장은 금방 폭발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주목하게 된 그런 계기 중에 하나는 이제 이른바 아마추어 작가들, 이제 신진 작가들이 이 갤러리를 얼마나 참 좋아할까, 얼마나 기다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뭐 요새는 또 구글링 세상이고 그래가지고 다 빅데이터고 그러면 유명해진 사람만 더 유명해지고 무명 작가나 무명한 화가나 무명한
뭐 또 존재 자체가 이렇게 유명해지거나 뭔가 제값을 받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무명은 그냥 영원히 무명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나 존재는 그냥 더없이 그냥 유명해지는 이런 이제 시대인데 이런 에코 캐피탈에서 만든 이런 에코 아트 갤러리 같은 데가 있으면 무명 작가들이 정말 이게 이제 내 작품이 뭐 팔린다 일정한 가격으로 이런 것들이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 엄청난 자극이 될 것 같고 나중에 뭐 그 중에서 뭐 피카소가 나올지 뭐 만에 모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렘브란트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끝으로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 곳곳에서 또는 이제 해외 유학 나가서 배우는 젊은 그 청년 이 화가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뭐 지금 당장은 참 그 물감 값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을 텐데 뭔가 그분들을 향해서 좀 한번 뭐 격려의 말씀이랄까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붓을 이제 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똑같이 등록금 내고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중소기업을 가더라도 연봉 4천이 되거든요. 근데 화가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6천에서 7천을 1년에 팔아야 돼요. 네, 팔아야 이제 거래 비용이나 뭐 이런 걸 빼고 자기가 이제 그 자기 고등학교 친구 대학 나와서 취직한 친구하고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근데 7천만 원 그림을 판다는 얘기는 그 지금 뭐랄까 이거 한 달에 한 600만 원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600만 원 한 달에. 한 달에 600만 원 팔아야 되는데 청년 작가들 작품 한 점에 뭐 이게 100만 원, 이거 50만 원, 뭐 이렇게 돼요. 좀 비싼 게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6개를 팔아야 되는데 그게 매월 일어날 수 있냐 이거. 언제 그래요 그걸 또? 그거 안 되지. 그래서 그것도 그림은 1년에 뭐 12점 그리면 50년간 그려도 70살까지 600점밖에 못 그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데는 초기에는 그럴 수는 있지만, 붓을 절대 놓지 말고, 붓을 꺾지 말고 계속. 꺾지 마라. 그러면 지금 이제 전에 없던 시장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꺾으면 이제 큰일 난 거야. 주식 꼭지에 오르기 직전에 판 거야. 바닥에서 그냥 던져. 너무 질려서 던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붓을 다시 들여야 될 때고 채비를 단단히 챙겨야 될 때다. 그리고 우리 이 미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선배를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앵기네요. 전복해야 돼. 전복해야 돼. 이게 절대 극복해. 전복 뒤집어 엎어야 돼요. 엎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봤던 선배님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분들을 추종하지 말고 그분들은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를 표현한 거니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던 이 가장 진전된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돈 안 내고 핸드폰만 대고 차 타고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다 다닌다. 그걸로 영화 보고 뭐 물건 사고 다 할 수 있다. 이거 아프리카 동남아나 이런 시골 마을 애들이 보면 천국이 대한민국 서울이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전된 세계 마치 이탈리아가 중세 때 가장 잘 나갔던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디지털 르네상스가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의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먼저 자극적이고 소비적이고 향락적이고 얘들이 먼저 치고봤어요. 뭐 K-pop, 영화 이런 것들 먼저 가고 있어요. 근데 미술은 이제 묵직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뒤늦게 올 뿐이지 절대 이거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금융기관들이 이제 이게 돈 냄새를 맡고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저희 막 계속 올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화 개미 분들이 또 많이 사주실 거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대신 치열하게 해서 남아야지 여기서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 그 얘기 좀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장현근 대표님하고 정말 대한민국 미술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또 문화인류학적으로 쭉 검토해 봤을 때, 검증해 봤을 때, 따져 봤을 때,
그 K-팝 뭐 이런 거에 이어서 이제 K-아트, 대한민국의 미술이 전 세계 넘버원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운을 지금 강하게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때에 대비해서 우리 주린이들도 이제 그린이로 변신해서 무언가 내가 미래에 대비한 재테크를 주식, 뭐 비트코인, 뭐 이것뿐만 이런 거 말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그림을 추가했으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어떤 그 K 아트의 어떤 뭐 부흥의 시대에 대비해서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이 작품 활동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 그 화가 여러분들 붓을 꺾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끈기를 가지시고 작품 활동에 매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